이번에 한국 해군의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 용암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이번 다산 정약용암은 8,200톤짜리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8,200톤짜리 세 척 중에 두 번째. 그 전에 거는 7,600톤짜리 세 척은 이미 세종대왕함, 율곡2함, 쇠유성룡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200톤짜리는 1번함이 정주대왕함, 2번함이 다산 정약용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함은 이제 대기 중이고. 근데 이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통상 무기 체계를 만들 때는 각 군에서 해군이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에서 소요 제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하면은 다 심의를 거쳐서 합참까지 보고해서 다 전략교육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관 최종적으로 땅 두드려 가지고 사주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야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사서 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지금 그 정도는 있어야 일본이 독도 가지고 자꾸 건들지 않고 중국이 서해 함부로 놔두지 않고 이여도에서 뭐 계속 자기 땅이라고 안 하고 이런 거를 견지할 수 있는 무기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함급 세 척 이거까지 되겠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면 용역과제를 준 거예요. 국회에서. 더 만들어보라 해가지고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용역과제에서 이거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교에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준 거예요. 국방위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위 종사했던 분이 이번에 이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에요. 그때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 활약을 했고 2018년경에 이분이 이제 한산도함이라고 그 훈련함이 있어요. 훈련함. 그 HD 현대에서 건조한 훈련함이 있는데 그 훈련함도 어지간한 국가는 못 가져요. 비싸고 뭐 시설도 다양하게 구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귀빈으로 참석해가지고 VIP로 참석해가지고 이 탯줄을 잘라줬어요. 부인하고 같이 참석해. 근데 이번엔 장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장으로 갔거든. 이번엔 장관으로서 가서 이 주빈 역할을 하면서 탯줄을 잘라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위원장으로 장관으로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산정약용은 국회에서 소유제기를 해서 만들어준 배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이 성능이 좋아졌느냐. 첫 번째 세척보다 좋아진 거는 이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세종대왕급은 미국의 원조 이지스 구축함의 알레이버크급이에요. 이게 한 90척 이상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레이더가 AN 스파이 1D 이걸 썼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정약용함은 AN 스파이 6를 써요. 6. 그러니까 진화된 거지 상당. 그런 면에서 더 먼 거리에서 1000km 이상에서 표적을 1000개 이상 동시에 잡아낼 수 있고 20개 표적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는데 원래 전투체계라는 거는 레이더로 잡아내고 그거를 식별하고 추적하고 공격하고 이걸 하는 걸 전투체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세척은 SM2까지 있었어요. 스탠다드 미사일 2까지 있었어요. 그거는 170km까지 자동적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방어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0km는 램 미슬, 그 다음에 5km는 골키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전투체계 모델이 틀려요. 첫 번째 배 세척은 베이스라인 7.R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이스라인 9C2라는 모델을 썼기 때문에 더 향상된 기능이. 그래서 여기에는 SM6도 쓸 수 있고 SM3도 쓸 수 있어요. SM6는 기존의 SM2는 170km까지 이제 방어하는데 이건 SM6는 240에 460km가 더 늘어나요. 근데 고도도 32km에서 33km 늘어난다고. 고도도.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세종대왕함이 한미일 구축함끼리 이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쏠 때 경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잡았다고. 세종대왕함이. 미국하고 일본보다 먼저 잡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웃음 당했는데 너희들 잡아내면 뭐해? 쏠 미사일이 없는데. 대포동 미사일은 ICBM급이잖아요. ICBM 미사일을 쏘려면은 막아내려면 SM3를 실어야 돼. 근데 왜 SM3 미사일은 우리 없었어요. 그 다음에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었어요. 이 베이스라인 그 전투체계 모델이 아니니까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베이스라인 9C2를 쓰면서 만약 SM3 미사일을 들어오면은 SM3까지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공 방어 능력이 훨씬 강화된 거죠. SM6도 쏠 수 있고 SM3도 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웃음을 당했던 이런 것들이 일거에 이제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국산 렐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것도.
그럼 그들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 연동을 하는 노력이 진행됐고, 그런데 문제는 SM6나 SM3는 엄청 비싸요. 미사일 한 발에. SM6는 한 50억. 그 다음에 SM6 같은 경우, SM3 같은 경우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돼요. 미사일 한 발에. 미친 짓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들여오기로 미국과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기존 세종대왕함보다 훨씬 대공방위 방어 능력이 강해진다. 이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어떻게 쏘느냐. 여기에는 세종대왕급에는 KVLS-1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거 이제 SM-2까지 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KVLS, 그 다음에 한국형 수직 발사대가 2가 들어가요. 2. KVLS-2. 이거는 KVLS-1보다 이 직경이 있잖아요. 미사일 발사 직경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현무 4 개발하고 뭐 5 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적화 시켜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막아낼 수 있는, 해군 2 같은 걸 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요격 미사일도 탑재하고, 그래서 수직 발사대도 훨씬 강해졌다. 숫자는 작아졌는데 세종대왕권 128세를 적재하는데 여기는 88세를 적재해요. 근데 이제 미국 거 마크 41 플러스 한국형 이제 KVLS-1, 2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숫자는 적어지는데 KVLS-2 같은 경우는 24발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직경이 커져가지고 미사일을 크기를 키워도 요거를 또 파괴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함정을 만들려면 배치 1에서 잘못된 거를 배치 2에서 다 개선해요. 보완한다고. 그래서 배치 1보다 배치 2 성능이 나아지는데, 여기 함정이 살아나려면은 스텔스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스텔스 기능이라는 거는 거기 도료를 칠해서 전파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이답하고 와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살난되게. 그래서 막 이 설계 각도를 직각으로 반사되지 않게 이런 것들 설계하면은 이게 스텔스 기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배는 과연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워낙 해군력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3분의 2 수준, 중국의 5분의 2 수준이거든. 근데 그걸 항공모함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 나라가. 근데 우리는 항공모함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에 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도발한다든지 독도나 이어도 서해 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북한의 ICBM 방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방어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다산정약 용암은 한국 해군 전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한국 해군 전력은 일단은 대북 억제 역할을 한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 해군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육군 같은 경우는 ICBM까지 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지금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까지 지금 자기들이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핵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SLBM을 집어넣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사일 방어 능력이니까, 이 미사일 방어 능력 면에서 SM6, SM3까지 장착을 하면 훨씬 강해지죠. 북한을 억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이지스함이 8척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배치까지 하면은 이제 6척 되고, 중국은 0550 이런 것들은 막 10,000톤 이상 되죠. 이런 것들은 막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산 정약용함 5척 됐고, 좀 내년에는 또 한 척이 더 진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척 정도 되면은 동서남면을 이제 균등하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북한뿐만이 아니라 대주변국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림팩 훈련이나 이런 호주에 가서 또 무방국들께 훈련할 때 보면은 이제 군함은 그 나라의 국력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정도 가서 기동하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 우리 이지스 구축하면 우리가 세계 세 번째 만들었거든. 미국이 첫째, 그 다음에 일본, 우리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페인, 그 다음에 이 호주가 이제 후발주자들인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정도는 한 3위 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군사 외교의 플랫폼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K방산과 한국 해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산정약 용암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해군에서는 세종대왕함이나 율곡이함, 그다음에 세유성룡함이 주로 훈련하면 기함 역할을 했죠. 이지스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걸 양보하면서 이제 이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이런 배들이 이제 어디 가면 기함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모든 기술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한국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기술인가, 이런 걸 다 망라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종대왕을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제 알레비오 그 기술을 다 이제 벤치마킹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 그걸 벤치마킹해서 또 개발한 게 다산정약함이고, 그러나 이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가져온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기술을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KDDX예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근데 이런 거 되면은 뭐 우리가 그 기술을 다 집약해 가서 또 다른 호위함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수출로 견인될 수 있죠. 방산 수출.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이 정도, 만들려면은 림팩훈련 같은 데 가면은, 야,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하네. 이 림팩훈련 가면 상호 교환 방문을 해요. 이웃 함정끼리. 그래서 각국에 교환 방문을 가면은, 아, 이야, 진짜 대한민국 함정 기술이 대단하네.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세일즈도 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다산정약함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광개토대왕급에서 이순신급, 정조대왕급을 거쳐 다산정약 용암까지 이어진 한국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짚어주세요. 이 이지스 구축함을 한 척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미국도 옛날에 기어링급, 플래처급, 2차 대전 때 쓰던 배, 월남전 쓰던 배, 이런 것들 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만드는 게 이지스 구축함이거든. 이게 전투를 제일 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사관학교 졸업할 때가 1981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울산급 호위함을 가지고 1800짜리.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의 노하우가 다 녹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타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그건 호위함급이고, 그 이후에 한 16년에서 20년 사이에 지난 후에 지금 나온 것이 한국형 구축함. 그래서 광개토 대왕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 구축함이다. 배수톤수 3,900톤. 그래서 광개토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함 정조대왕급, 그 다음에 다산정약 똑같죠. 여기까지 계속 톤수가 드러나고, 첫째. 그 다음에 선체 톤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전투 체계가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최신형이 드는데, 이 광개토 대왕함 그때 세 척이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배가 뜨면은 그 인접 도시까지 레이더 돌리면 막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파가 워낙 세서. 그래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KVLS-1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 KVLS 없었고, 그건 미국 거 마크 41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직발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학교로 가면서부터는 이게 KVLS-1이 들어가고 톤수는 4,400톤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골키퍼 CIWS 그러면 크로스인 웨이펀 시스템 있잖아요. 근절이 쏘는 5km 이내에서 그게 들어가고.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상당히 대단한 발전이네. 그 다음에 광개토함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양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순신함급이란 말이에요. 이건 6척. 여기 이순신함급이 제일 유명한 게 뭐 최영암 옛날에 아덴만의 영용 작전 했잖아요. 아덴만에서 우리가 해적들을 또 구출해서 거기에 참여한 게 이순신급이에요.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세종대왕급 3척, 7,600톤짜리. 여기에는 이지스 구축함이라. 여기 이지스 구축함은 현존한 구축함 중에 제일 전투를 잘한다. 이지스는 그리스의 신의 방패라는 얘기, 신의 방패. 그래서 모든 항공기와 그다음 미사일 날아오는 거 다 자동적으로 교전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배인데, 여기에는 베이스라인 7이 들어가고 스파이 1D 델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의 알레이버 구축함과 비슷하다, 능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급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베이스라인을 이제 진화했으니까 거기다 이제 레이더까지 스파이 6, AN 스파이 6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더 원거리에서 더 많은 표적을 컨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구추가 베스란 9은 표적 처리 속력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미사일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지, 극초음속 미사일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는 뭐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근데 둔위가 좋아지는, 컴퓨터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조대왕급에는 KV-2까지 탑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탄약의 양도 키우면서 북한이 여차하면은 뭐 함부로 하면은 우리가 주석공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면은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LSAM 뭐 우리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탑재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구축함은 3,900톤짜리 광개토함, 그 다음에 4,300톤짜리 이제 이순신함, 그 다음에 세종대왕 7,600톤의 세종대왕함, 그 다음에 8,200톤짜리 정조대왕함, 이렇게 진화가 됐죠. 그래서 정조대왕 또는 뭐 다산정약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미국의 원조 구축함 알레이버급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 군함 시장 또는 뭐 상선 시장까지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뭐 SOS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빨리 한국 해군의 도움을 받겠다, 협업하자. 우리 지금 능력이 없어서 수리도 못한다. 신주함정은 뭐 거의 1년에 한두 척 만들어내가지고 큰일 났다. 중국은 뭐 대량으로 막 벽돌 찍어내듯이 피는데,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이 기술력, 산업시설이 너무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취임하면서부터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비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민자법, 이민법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우리 그 일반 회사 직원들도 되돌아왔잖아요. 추방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잘만 협조되면은, 미국과 우리가 협조되면은 미국의 거대 시장, 우리의 탑 수준의 기술력,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그야말로 세계 군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양 패권전, 태평양 패권 전쟁이 지속될 거다는 항상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술력과 미국의 거대 시장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런 방송을 정말 번역해서 미국 트럼프가 듣고 왜 말로만 하느냐. 우리 지금 투자할 준비 됐고 뭐 1,500억 불 이상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그런 뭐 투자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쪽을 도우면서 우리도 생산 능력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도와주겠다는데, 미국은 정말 우리한테 도움만 요청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미국이 자기들이 나라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법이라는 법과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했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거기 경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낙후된 거예요, 미국의 조선 시설이. 그래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일단 시작은 했어요. MR로 사업은 시작해가지고 한 4척 정도를 우리가 수리하고 있다고. 한 2척 정도 이미 보냈고 2척은 수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뢰를 구축을 잘하면은 미국의 이제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데까지 접근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제 군함 시장도 그렇지만은 상선 같은 경우도 정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선 정도 80척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250척을 다시 건조하겠다,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뭐 LNG 운반선, 그 다음에 회빙선,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 1위거든. 지금 거의 뭐 최고 부가가치 선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만 협조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거의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때 세계 최강이던 미국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무너졌고 한국에게는 왜 지금이 기회라고 불리고 있나요?
미국은 1920년도부터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하자, 쉬운 말로. 그래서 미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승조원들이 70% 75% 이상은 미국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자들도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80년대에서는 내건 대통령이 보조금을 끊어버렸어요. 너무 이제 나태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술자들이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설도 노후화되고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이에 미국이 2차 대전 말까지는 세계 1등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소가 쇠락하면서 일본으로 왔어. 세계 1위가. 그 다음에 일본도 그 과정을 자국 보호하면서 투자도 게을리하고 하다가 우리한테 뺏겼어요, 1등을.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길을 걷다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 중국은 인건비가 최하위잖아요. 중국이 그걸 또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돌고 돌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보니까는 중국이 지금 함정, 그 다음 상성 이런 것들을 벽돌 찍어내다시피 하니까는 세계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5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선박에. 세계 선박에. 우리가 한 2등하고 한 20, 30% 하고 일본은 지금 한 10% 내외 하는데 중국은 1%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우리한테 한국한테 SOS 쳐가지고 자기가 우리한테 이제 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자. 한미 동맹이 이제 조선 동맹이 더 센 거예요. 조선 동맹이란 말이.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미국의 부족한 면을 채워달라. 응? 일단 전쟁을 하면은 함정의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은 척수가 많아야 살아남는 사람이 많아야 있어줄 거야. 그래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한국이 구원자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그 단순하게 우리 야말로 해주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지금 그 군수 공업의 한 포션을 차지하게 돼요. 선박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 그래서 MR로 그다음에 미국의 신조함전 생산, 그 다음에 기술 교류. 그래서 한국이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냐.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한국만 빼놓고 군함에서는 우리가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미국은 상선도 거의 만들 능력이 없어요. 상선, 그 LNG 운반선, 쇄빙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은 한국 1위라고 1위. 돈 많이 드는 것, 고부가 가치는 한국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소도 거의 스마트 조선소 해가지고 거의 다 디지털 트윈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다 자동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국의 최신화된 조선 기술을 저희들이 빌려서 한국에서 건조하든지 또 미국에서 건조하든지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급망을 채우자. 그리고 그 함정 숫자에서도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게 지금 중국을 억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거기에 한국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SOS를 친 거고 우리는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우리 한국 조선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정말 이 세계의 거대 시장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민관군이 협력해서 정부가 특히 리딩해주고 기업은 따라가고 또 기업이 또 기술적으로 앞선 것들은 정부의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기술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짝이 맞아야 이거 기회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이제 최근에 와서 강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 주한미군은 북한의 최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미 동맹의 그 일환으로 와 있는 게 주한미군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제 북한은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먹자. 그래서 유연하게 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조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쁘죠. 우리는 한미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근데 미국도 알아요. 우리가 핵무기를 빼놓고는 북한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거 알다고. 그래서 미국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동북아 전략에 주한미군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하게 하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각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우리도. 아니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 우리가 주한미군 그 주둔비도 많이 내고 있잖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내고 있고, 뭐 1년에 뭐, 그 간접비까지 해서 우리가 뭐 3주, 4주 정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 당신들이 필요하면은 당신들이 돈 내야지. 왜 우리가 다 대주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국익을 우선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는 어디 하나 딱 고정되지 않고, 딱 유연, 그 국익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움직이자. 그것이 뭐 비단 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자는 얘기. 어떤 사람들은 왜 간에 붙어서 쓸겠다 붙었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한미동맹이야 이럴 수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한미동맹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경제는 경제대로 또 뭐 안보는 안보 논리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미국이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그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은 미국이 우리한테 뭐 일방적으로 조선을 협력해달라. 우리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 이러면 농축시설 뭐 제철시설 갖자. 이런 것들이 다 국익을 기준으로 할 때부터는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는 거. 옛날에는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뭐 미국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국한테 뭐 대들을 수 있어? 이런 거 아주 넌센스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것이고 군사력도 뭐 5, 6위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무기 숫자에 따라서 다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국익을 우선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합당하다 이게요. 그래서 절대로 최근에 들어서 뭐 안미 경중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선이지. 국익 우선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정치라는 국민들이 결국엔 돈 많이 벌게 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경도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전략적 유연성 그래요. 딱 못에 박고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은 한편이야. 아니, 이 사람은 한편인데 뒤통수 쳐버리면은 그 한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전략적 유연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한국조선업이 세계 상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조선업은 지금 세계에서 선박 건조 또 수주에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어요. 2위. 근데 이 조선업이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2차 대전 말까지에서는 단연 미국이 완탑이었고 그러나 자국 조선을 너무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법하고 뭐 번스 톨레스 수정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자기끼리 했기 때문에 지금 낙후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이 1위를 했고, 80년대 들어서.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일본이 또 쳐지면서 우리가 또 올라가고 2000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탑에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1등이라. 그래서 이 쭉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기업을 막 통합을 시키고 그런다고. 거기는 공산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중국은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 하면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박 건조량은 중국이 거의 이 50% 60% 차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0% 일본이 그 밑에 차지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건조량에서도 수주량에서도 가끔 하나씩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1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완탑이에요, 완탑. 이것이 돈으로 하면 우리가 1등이에요, 돈으로. 물량으로 하면 중국이 1등이고. 아무튼 그럼에 따라서 미국이 그런 걸 잘 알거든.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같이 협력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LNG 이런 것들은 1등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등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물량은 중국이 좀 많을지라도 우리는 돈은 우리가 더 가치는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때로는 우리가 일리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제 세빙선이나 LNG 선박, 운반선 이런 걸 요청하면은 우리가 완탑으로 갈 수 있죠. 북한도 최근 강건호 구축함과 최연호 함정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은 북한은 자기들의 비대칭 전력을 완성해가지고 핵 미사일 잠수함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막강한 전력을 자기들이 견제를 하겠다 이랬는데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함정 건조하는 데는 힘들어요. 특히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초러 동맹을 복원하면서 기술력을 이제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이 그동안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이제 바다로 내보내겠다. 바다에서도 이제 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해 공 다 이제 적용하겠다. 그래서 해군을 막 서두르려다 보니까는 최근에 5,000톤급 뭐 최연함하고 강건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연함은 진수를 했는데 지금 나타내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신 있으면 막 포도 쏴대고 미사일도 쏴대고 막 기동도 하고 보여주고 할 건데 나오긴 나왔는데 뭐 선전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강건함은 진수하다 넘어져 버렸잖아. 뭐 온 나라의 온 세계 창피함이 극에 달했죠. 그러면서도 그런 배를 두 척을 더 만들어내겠다. 근데 함정은 원래 선체 만드는 거 기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 기본.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무기를 실 거냐 그 무기 수준이 IT 수준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을 인터페이스 연동한다. 연동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전투체계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전투체계, 그다음에 뭐 감시, 이 표적을 레이더 시설 레이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배를 보면은 어떤 레이더를 실었어? 저 이지스 레이더, A사 레이더를 실었어? 아니면 일반 뭐 대공 레이더 실었어? 이런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뛰어나면 벌써 자랑하고 있건데 러시아의 북한판 이스쿠처음이라고 자기 떠들어 했는데 러시아의 그 배를 설계를 가져다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선체는. 근데 그 들어가는 구성품 장비가 형편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빈 강정이 아닌가. 우리도 사실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어내 거의 20년 만에 첫 광개토대왕 구축함을 만들었다고.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는 첫째로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 다음에 연구 인력이 많아야 돼, 연구 인력이. 우수한 연구 인력이. 그 다음에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외국하고, 선진국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만들어!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밤샘 하다가 아니 최연함은 진수를 무지없이 했는데 두 번째 배가 어떻게 진수가 넘어지냐고. 이거는 막 서두르고 급하고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 그래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일단 최상으로 평가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북한은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특히 전략 순항미사일 이런 걸 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거기서 쏘는 연습도 하잖아요. 훈련도 하잖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제 그런 배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출중하려면 일단 레이더, 눈이 좋아요. 눈도 좋고 그다음 네트워크 잘 통신 능력 같이 이제 이 합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무기가 또 미사일, 뭐 함포 이런 것들이 출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다. 북한은 원래 선동을 잘하는데 선전하는 게 없으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의 그 뭐 다산 정약용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가 죽을 거예요. 우리가 매 2년마다 민폐 훈련을 하러 가는데 하와이에 거기 가면 각국 군함의 전시장이라고 경쟁 시장이라고 보면은 가서 보면은 기가 죽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 한번 보면 기가 죽어요. 그 정도로 이게 최신형이 전시되지만은 그 외에는 기술, 선진 기술과 돈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그걸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산 정약용 함이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나 중국 해군의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적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별명이 바다의 방패라고 부르죠. 이 함정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적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함정이 최고 무기인 바로 SM-3 이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SM-3는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중첩 요격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탐지만 했던 기존 이지
이지스함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미사일을 잡아내는 한국형 삼축체계를 해상에서의 그 핵심 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 대잠수함전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산 정약용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의 탐지거리가 무려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최신의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패권 다툼에 핵심적인 어떤 수중 위협, 그러므로 해서 그 대중국의 해군력 대응,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산 전약용 함은 정조대왕급 구축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개토 3 배치 2의 이번 함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 세종대왕급 배치 1보다 한 단계 진화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8,200톤급의 어떤 스텔스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또 탐도탄 탑지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 이지스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또 장거리 함대공 SM6가 탑재되어 있고요. 또 국내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 ISS라는 통합 소나 체계가 잠수함 탐지 거리의 어떤 3배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탐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무장 전용인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죠. 이것이 적용되면서 향후에 차세대 국산 무기 탑재를 위한 확장성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축 체계를 확보했다라는 말은 삼축 체계는 탐지와 요격 그 다음에 반격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삼축체계의 완성형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축체계는 첫 번째는 킬체인이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그것을 감시정찰 자산으로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체계인 킬체인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발사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나 총공2 또는 LSM 등을 위해서 다층 방어망을 통해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량 응징 보복인 KMPR이라고 해서 북한이 실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어떤 치명적인 응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그것을 다시 반격하는 삼축 체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삼축 체계의 어떤 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도 있죠.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삼축 체계가 핵을 방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 말씀들은. 그러나 그것을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전 억제에 대한 것, 사후 응징에 대한 것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한국형 삼축 체계의 완성된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 어떤 특징을 가진 배인가요? 마스가 프로젝트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번에 다산 정약용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다산 정약용함을 만든 HD 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K함정 수출 전략적 비전이기도 하죠. 마스가 프로젝트는 잘 아시다시피 침체된 미국의 조선업계를 재건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경제적, 산업적 분야를 확장해 나간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 무역협상의 어떤 핵심적인 의제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 조선업의 어떤 재건과 해군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조선의 여러 가지 협력과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적 규모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의 조선업의 쇠퇴에 따른 미 해군력의 저하,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우리가 MRO라고 하는 그 유지보수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건조 능력에 대한 부족, 이러한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어떤 파트너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그 협력적 카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여러 가지 산업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조선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나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러한 한국 빅3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신규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래서 미국 내 조선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 스마트 야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다양한 생산 시설, 또 기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이전시키고 미국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인적 기반의 기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국의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의 어떤 공급망을 더욱더 촘촘히 할 수 있고, 한국산의 어떤 것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여러 가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현지의 어떤 조선소와 공동 건조하고 또 기술 협력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MRO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다산 정약용 건조 과정에서 입증된 최첨단 이지스3 설계, 건조 기술력, 이 시스템에 대한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함정 제작을 넘어서 K 함정 플랫폼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미래 함정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우리 해군력의 상징을 넘어서 대한민국 방위 사업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조선 기업인 HD 현대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역할과 또 정부의 노력이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식에 미국 해군성 장관까지 와서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 함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번에 진수식에서 미 해군 장성이 극찬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것은 기술력의 나름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지스3 전투체계를 도입을 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고 8,200톤급의 선체를 완벽하게 통합했다라는 것이 호평을 받는 점이죠. 이 이지스 체계의 원조인 미국이 우리의 함정 건조의 어떤 품질과 또 복잡한 전투 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지스3 자체 건조하고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극소수의 엘리트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지스3 건조를 주도한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 회사 중에 행싱턴 잉글스 같은 대형 방산 기업 과 협업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HD 현대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던 것이 이번 프로젝트이죠. HD 현대와 그 행싱턴 잉글스에 대한 그 협력은 올해 4월에 HD 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기업인 미국의 헌신턴 잉글스와 선박 생산에 대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함정 건조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서로 결합을 해서 성방 건조의 효율성을 갖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납기를 개선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한 것이죠. 디지털 조선소에 대한 구축, 생산시설의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나 로봇, AI를 도입한 이런 그 디지털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
생산 인력에 대한 교육, 기자재 공급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함께 협력하는 분야들을 찾아 나갔던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지스함 건조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 조선 기업들이 최초로 협력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양국 조선의 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라는 거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HD 현대는 같은 시기에 미국 그 ABS급, 즉 미국 성급 협회죠. 거기서 미 해군용 지원함 설계 인증을 서로 그 MOU를 체결을 했고, 또 미국 방산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현지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급 협회인 ABS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200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HD 현대와 같은 글로벌 조선 기업들과 ABS 성급 관련된 협력을 통해서 미국 해군용 군함 설계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한국은 주요 조선 및 방산업체들의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들과 기술 공유, 또 생산성에 대한 향상, 현지 공급망에 대한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진수식에서 미 해군 장성의 여러 가지 극찬은 8,200 톤급의 대형 선체의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나름의 관심의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KDDX 개발은 우리 해군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다산 정량용 함이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통한 한국 선체라는 면에서 KDDX는 전투체계까지 100% 한국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순수 한국형 스마트 구축함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KDDX의 전력화가 한 6척 정도의 전력화가 추가적으로 된다면 기존의 세종대왕급 또 충무공 이순신급을 통해서 한국 해군은 총 18척의 강력한 구축함을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넘어서 독자적인 기동 함대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 3개의 기동전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 함대 체계를 완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전 해역은 물론 원해 작전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지스 전투 체계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 운영 및 업그레이드된 기술적 어떤 종속성을 해소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총 사업비 7조 8천억 규모의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여러 가지 혼돈을 걷고 있는 것이 많은 기사와 방위 산업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3년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한 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죠. 방사청은 지난해 30일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보안 사항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2026년까지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현대 HD중공업은 보안 사고로, 하나오션은 기본 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방사청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개입까지 이루어지면서 계속된 사업 결정이 3년째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한쪽의 측면을 고려를 해서 서로가 절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생산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입찰 단합이라는 그런 그 계약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DDX의 상세 설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방사청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적 사례와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적 추진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업적인 것을 떠나서 해군력에 대한 지장이
크게 초래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결정이 되고, 또 기업들은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측면, 무기 체계를 통한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것들을 또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국가적 사업을 또 하고 있다라는 대승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방사청의 눈치 보기식이 아닌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산 정약용 함에 레이저 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차세대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처음부터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그러한 그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차세대 무기 탑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다산 정약용함에 적용되는 한국형 추진 발사체, 기존의 VLS보다 확장된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미래에 개발된 직경이 좀 큰 국산 초음속 미사일에 적합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분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물리적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레이저 무기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함정에 탑재해서 엄청난 전력 공급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선도함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 시스템에 대한 향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전력 시스템은 미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러한 최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무기의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함은 현재 최강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미래 무기체계까지 담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으로 설계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 압수수색은 왜 있었던 건가요? 최근 많은 실적과 방산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기업도 있고 현대로템 기업도 있고 또 카이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가 LIG 넥스원에 대한 기업도 한번 알아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LIG 넥스원의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실적이 많이 있고 수출도 아주 수주장과 막대하게 많은 의미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LIG 넥스원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 사업은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죠. 방첩사에 진행을 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 내용에서만 있어서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해군 사관학교와 맺은 협력사업 과정에서 해군 관계자가 사업 관련 기밀을 고의로 LIG 넥스원 측에 넘겨줬고, 이렇게 넘겨졌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LIG 넥스원 측은 해당 사안이 최근 진행 중인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정식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의 방위사업 비리, 납품 단가 부풀리기나 성능 평가 장비 납품 비리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잊혀져 가지만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큰 혐의 없이 끝나기를 바라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장되고 한다면 지금 수출 호황과 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LIG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거는 LIG 넥스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의 어려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심화, 국가 간 군사에 대한 자국의 국방력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검증이 됐고,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이런 걸로 인해서 K방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호황을 막고 있고, 또 이 산업을 더 확대해서 이제는 세계 4대 강국으로까지 진입하겠다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LIG 넥스원의 이러한 상황들이 확대가 되고 또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많은 차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LIG 넥스원은 청궁2의 유도무기가 대규모 수출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청궁2는 높은 어떤 요격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대규모 계약을 했었죠. 아랍에미리트에는 2020년 2조 7천억 원의 어떤 규모의 계약을 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에 4조 3천억의 어떤 규모를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라크는 2024년에 약 3조 7천억의 규모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계약들이 되면서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가 1년에는 약 8조 원대, 현재는 20조 원대로 발표를 했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22.8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향후 몇 년도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장기적인 어떤 실적의 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LIG 넥스원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K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유도무기 외에도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밀 타격무기,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인 형궁이 제품인데 국내 양산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까지도 가져갔던 것이고, 현대 롯데메 폴란드 2차 전차 수출 사업의 핵심 구성품 중에 하나인 플랫폼 부품 공급까지도 LIG가 하고 있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AMD인 저고도 요격 체계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또 무인 수상적, 항공 전자전 분야의 어떤 그 연구개발과 양산 사업이 수주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LIG 넥스원이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전반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LIG 넥스원의 이러한 그 수주 성과는 주로 수출 실적과 미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압수수색에 의한 군사 기밀에 대한 것들이 수사 결과를 나와봐야겠지만 확대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의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방위산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정당 제재에 대한 악재라는 것인데요. 최근 군사 기밀 어떤 유출 의혹에 대한 리스크적인 것들은 부정당 제재에 대한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서 방산사업에 큰 입찰을 참가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큰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앞서 얘기했던 대형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적인 영향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LIG 넥스원이 큰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형 그 전자전기 개발 사업도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는 물론 그 이번에 압수수색된 사업과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방위 사업은 어떤 구조적으로 리스크적 관리가 있지 않으면 다른 영향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적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다른 기업,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방산 비리나 납품 관련 문제, 검찰 수사, 또 임직원의 기소,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죠.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 의혹,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제도적 관리도 함께 마련해서 정말 이번에 K방산에 대한 희망찬 수출의 확대, 세계 4대 강국으로의 진입, 내년부터는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부분 방산 산업의 R&D에 대한 투자, 예산적 증액,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방산 대기업들이 방위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대기업들도 과거의 사례 보면 다양한 이유로 부정장 제재를 맞았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조치도 취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좋은 흐름과 호황 속에서 있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불거진다면 지금 방산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종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방산업체의 경영적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담 관리 부서, 전담 임무,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K방산의 전성기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차원 높은 도약의 분기점이기도 하죠. 미국 진출의 어떤 현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고도화, 또 우주산업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수출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가성비를 넘어서 첨단으로 가야 하는 숙제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여러 가지 인증, 또 데이터와 인력, 제도와 여러 가지 생태계,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에서 한 15년 동안 무기체계를 획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이렇게 기업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국방융합기술이나 방산 우주산업 이런 연구소에서 관련된 연구와 것들을 하고 있지만, K방산의 여러 가지 장점들, 빠른 납기와 가성비, 실전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뢰성 확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첨단 기술과 원천 기술 확보,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브랜드 신뢰, 또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이러한 숙제들을 풀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수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장비 단계를 품질 보증을 위한 여러 가지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브랜드 신뢰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가면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더라도 우리의 어떤 무기체계가 K방산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방산 우주산업 벨트는 이 지역의 활성화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방산의 여러 가지 중심 도시인 경남과 우주 발사체 를 가지고 있는 전남이 함께 연계하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지역이 경상도와 전남이라는 지역적 갈등과 서로가 어떤 경쟁적으로 그 지역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한 중복된 예산 사용, 중복된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모되는 것들을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 조성이 그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주기업과 이런 부품 중소기업,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남과 전남이 함께 협력해서 우주항공 도시를 같이 만들자라고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방산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는 많은 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전략과 여러 가지 수주 전략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공공시장의 입찰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사 시장 진출에 대한 최근 내용은,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또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리 것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123조 정도에 되는 이 많은 국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